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라디오를 듣는 것을 좋아했던 소녀였다가 나이가 제법 들고 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자랍니다. 이런 건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같은 게 확실히 있는 듯 싶네요. 가족 중에서 제가 유독 이런 쪽으로 감성이 발달했었죠. 제가 무려 7남매예요. 어릴 적에 어찌나 바글바글한 집에서 자랐을지 예상이 가시죠? 제가 넷째나 다섯째쯤도 아니고 둘째였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만 5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실이 싫었던 아이였어요.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요. 제가 돌보고 신경 쓰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 동생들이 5이나 된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제가 만약 다른 집의 자식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자주 했었습니다. 명희야, 네가 동생들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책가방까지 빠짐없이 챙겨줘라. 네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일어나서 동생들을 챙겨야지. 얼른 당장 일어나. 친정 엄마의 재촉과 잔소리를 매일같이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듣는 일상이었습니다. 동생들만 없었어도 제가 좁아터진 공간에서 몸을 구기며 잠을 청할 일도 더 잘 수도 있는데 동생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일찍 일어나야 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찌나 울적했던지 몰라요. 형제가 많은 집들은 특히 옛날로 갈수록 대부분 서로 철이 일찍 들고 관계도 제법 애틋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솔직히 거의 다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자식이 여럿이면 보통 첫째와 둘째가 동생들에게 제2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게 몹시 일반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릿수 많은 집안의 둘째로서 과감하게 단언하겠는데요. 그런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7남매 중에서 둘째로 안 태어났지. 누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고 했나? 제가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귀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고 빨리 성숙해져야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때가 8살 무렵부터였거든요. 기억이 닿지 않는 8살 이전에도 이미 그런 소리를 들어왔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원래 발랄하면서 새침하기에 투정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성격에 맞았었죠. 그러나 제가 어리광을 피울 때마다 아니 피우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하면 친정 부모님의 반응은 무척 냉담하였습니다. 네가 누나로서 당연히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너 그렇게 철없이 굴 거야? 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너는 부끄럽지도 않아? 동생들이 뭘 보면서 배우겠어. 얼른 동생한테 양보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해. 미안하다고 해야지. 얼른. 저에게 있어서 친정 부모님의 존재는 무조건 제가 아니라 동생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로 여겨졌었죠.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으니까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너무나도 일찍 깨달았었으니 그리 욕심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제 나름의 투정 정도는 부려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최소한 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제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이 집안의 평화와 직결이 되는 것이라고 믿으셨던 듯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의 인과관계를 전혀 따져보지 않으셨고 무작정 그냥 저의 잘못으로 결론을 내리시며 제가 사과를 하고 양보를 해야 한다고 혼내셨어요. 매번 그랬으니 제가 동생들 앞에서 위신이나 섰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그게 바로 근본적인 저의 불만이자 속상한 부분이었네요. 동생들은 저를 조금도 우러러보지도 무서워하지도 동경하지도 않았었죠.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자기들을 위해 집안일을 하고 자잘하게 모든 희생을 하는 존재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집이 좁으니 복작복작할 수밖에 없었던 집안에서는 개인의 공간도 없는데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도 없었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면 다른 것들은 모두 부가적인 것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그래 있었네요. 어려운 형편에 마음 놓고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애초에 저를 향해 학업을 기대하신 적도 없었고요. 명희야, 네가 혹시 고등학교는 안 가고 그냥 돈을 벌러 다닐 수는 없을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설마 저더러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끝내라고요?
그건 아니죠. 왜 아니겠니? 고등학교까지 나오나 중학교까지 나오나 둘 다 사실 커다란 차이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러나 저러나 대학교를 나와야 중요한 것이지. 고졸이니 중졸이니 하는 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 엄마가 이날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네. 어차피 너는 대학도 안 갈 텐데 미리 낭비는 안 하는 게 좋잖아. 엄마, 제가 아직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벌써부터 저더러 어차피 대학에 안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뭐? 대학? 네가 대학을? 아이고, 명희야. 네가 무슨 대학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 네가 학교에서 몇 등이나 하는데 명희 네가 전교 1등이라도 하면 당연히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응? 얘기를 해봐. 네가 전교 1등이야? 아니요. 전교 1등까지는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다. 참나. 전교 1등도 아니면서 큰 소리는 치기는.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전교 1등을 어떻게 해요? 집안일 하랴 동생들 5이나 되는데 전부 제가 챙기랴. 정신없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로 가는 게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그래. 너 잘났어. 너 천재이고 대단하다. 됐니?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부모 속상하게나 만들고 동생들을 위해서 네가 솔선수범하고 어차피 공부로 잘 될 것도 아닌데 돈이나 좀 일찍 벌면서 동생들은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가 도와주면 어디 덧나? 하여간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할 줄 알고 이기적인지 몰라. 나는 너 이렇게 안 키웠는데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해.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동생들한테나 그렇게 푸념을 좀 해보세요. 맨날 저만 붙잡고 이러시는 거 진짜 제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지 엄마는 생각도 안 해보셨죠? 사춘기가 무섭기는 하다. 아유, 정말 무서워. 한마디도 안 지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만 대접받고 싶어서 아득아득 따지고 드는 거. 아휴, 무서워서 나는 상대도 못하겠다 이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명희 너한테 기대를 했던 내 잘못이지. 아휴, 자식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시절 친정 엄마와 나누었던 대화의 순간은 유독 잘 안 잊혀지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지만 저를 향해서 지어 보이셨던 엄마의 그 표정, 눈빛이 너무나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제발 제 입에서 학업에 욕심 없다,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셨던 얼굴이었죠. 제가 둘째잖아요. 그럼 제 위로 한 명이 있겠죠. 그런데 저만 유독 희생하는 역할로 강요를 받았다는 것에서 혹시 여러분은 짐작되시는 게 있나요? 바로 첫째가 아들이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안 형편은 몹시 쪼들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남은 집안의 대들보라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뭐든 친정오빠 위주로 돌아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순서만 둘째였지 친정오빠의 위신에 비벼볼 수도 없었고요. 제가 친정엄마로부터 중졸도 괜찮지 않냐면서 그런 소리나 듣고 있었을 때 친정오빠는 이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친정오빠가 학업을 잇는 것보다 집안과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일찍 버는 게 낫지 않겠냐는 소리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봤었을까요? 아니요. 단언하건대 단 한 차례도 오빠는 그런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7남매가 비율도 훌륭하게 4남 3녀랍니다. 보통 자식들을 많이 낳은 집이면 막내가 아들인 경우가 많죠. 아들을 욕심내다 보니까 자꾸 임신과 출산이 반복된 경우가 예전에는 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은 특이하게도 막내가 딸이었어요. 제 밑으로 셋째와 넷째가 남동생들입니다. 만약에 얘네가 딸이었으면 저의 처지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랬으면 친정 부모님은 둘째, 셋째, 넷째까지 묶어서 일찍이 집안을 위해서 희생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셨겠죠.
하지만 셋째와 넷째가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저만 일찍이 솔선수범한 것을 강요받았던 거예요. 항상 동생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양보하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잔소리를 들어왔던 것의 시작은 바로 아래 순서가 남동생들이어서 그랬었죠. 다섯째는 여동생, 여섯째는 남동생입니다. 원래 여섯째까지만 낳고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애를 가지지 말자고 하셨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덜컥 일곱째가 생겼었던 거예요. 임신 사실을 친정 부모님이 늦게 아셨기에 더욱 모두가 화들짝 놀랐었고요. 동생들이 벌써 4명이나 있는데 또 생긴다고? 그러면 나는 내가 챙겨줘야 하는 동생이 하나 더 늘어나서 5명이 되는 거야? 곧 일곱째 막내가 태어날 것이라고 친정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앞에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는 기쁘고 신기하고 즐겁다기보다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게 우선이었던 듯 싶어요. 제가 오죽 어린 나이부터 동생들을 챙겨라는 소리를 귀가 아프게 듣고 살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일곱째 막내인 여동생까지 태어났고요. 장남인 첫째는 노네라고 할 수 있었고 셋째와 넷째가 한 뭉텅이,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와 막내 일곱째, 이렇게 셋이 한 뭉텅이, 이런 식으로 어우러지는 게 좀 난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첫째를 확실히 부모님이 대우하는 서열 1이라고 인식하며 조심스레 행동하였으나 부모 역할이나 하는 둘째는 다들 머리가 커갈수록 낮잡아 보았죠. 그 둘째인 저희 입장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에 애정을 붙이기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간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는 것뿐이었는데도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온갖 한숨 섞인 눈총을 받아야 했고요. 동생들은 저를 향하여서 고등학교를 가지 말고 일을 다니지라는 아쉬움이 가득한 반응을 드러냈었죠. 온 가족들이 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굴고 있는데 제가 편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 리가 없었지요. 저는 여상을 낳았어요. 여자 상업고등학교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는 아르바이트를 거의 다니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에 고깃집에서 서빙을 했었네요. 차비를 아끼고자 학교에서 고깃집까지 걸어 다녔었고요. 나중에 곰곰이 짚어보니까 걸어가는 거리가 3km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1시간이 좀 안 걸리는 거리를 수업이 끝나고 터덜터덜 걸어간 뒤에 일을 했었고요. 일이 끝난 다음에는 버스를 타고 귀가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날씨가 굳거나 저녁만 되어도 사방이 깜깜하고 추운 겨울날에만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도 그냥 걸어가는 일이 태반이었죠. 그런 돈마저 아끼라고 집에서 눈치를 줬었거든요. 또한 제가 아르바이트로 얼마를 버는지 집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숨기거나 제가 임의로 써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이었건만 제가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네요. 명희야, 네 오빠가 응?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 친정엄마의 그 말씀 한마디면 저는 한없이 무력해졌습니다. 친정오빠는 대학에 진학했고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미쳐넘는 집구석에서 친정오빠의 학비며 생활비며 그런 게 나오려면 저의 주머니가 밑바닥까지 탈탈 털려야만 하였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고등학생인 제가 무슨 돈이 따로 필요하겠냐고 하시면서 버는 족족 이런 단위까지 모두 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옳고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집안은 장남이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거다. 대를 잇는 것도 마찬가지야. 모두 장남의 역할이지. 저는 친정 아버지의 말씀에 차라리 기대고 싶어지는 심리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친정 오빠가 정말로 잘되고 성공하고 자기 밥그릇 하나 확실하게 챙기는 인물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집안을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면야,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야 바랄 게 없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저의 차곡차곡 쌓인 서름도 어느 정도 식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하지만 친정 오빠는 대학부터 기대치를 높이기는 어렵게 됐었죠. 아무리 후하게 쳐준다고 하여도 명문대의 그림자에도 속하지 못한 수준의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오빠에게 재수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두어 차례 권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친정오빠는 재수의 길을 걷어찼습니다. 자신이 없고 1년을 재수 공부로 썩어야 한다는 게 싫다는 이유였었죠. 그렇게 장남 타령을 하셨던 친정 부모님은 오빠에게 강력히 재수를 밀어붙이지도 못하셨던 것이 황당하고도 씁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친정 오빠가 원체 성적이 상당한 수준까지는 못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명문대에 들어갈 성적에는 근접한 적도 없었고 그 바로 아래 수준의 대학들은 열심히 한다면 운의 힘까지 빌려서 노려볼 만하기는 했었는데 그것까지 결과적으로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친정 오빠가 제발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고 집안을 먹여 살리는 인물이 되기를 바랐으나 솔직히 불안했었죠. 재수는 못하겠답시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갔으며 본인이 선택한 길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맞았는데 꼴의 자존심은 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런 곳이나 다닐 수준이 아니라서 너무 답답하다. 동생들 앞에서 무게를 잡으며 하소연을 하던 친정 오빠의 모습은 잊혀지지도 않네요. 친정 오빠가 대학에서 성적 관리를 개판으로 해낸 뒤에 그딴 자기 연민이 가득한 하소연을 하고 있었을 땐 저는 20살이었거든요. 가고 싶었으나 엄두도 못 내어보았던 대학교 대신에 고졸 여사원을 받아주는 작은 직장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던 때였죠. 저와 동갑인 대학교 신입생들이 부러웠고 제가 영영 누려볼 수 없는 20살의 캠퍼스 낭만을 즐기는 그들이 될 수 없음에 슬펐습니다. 그런데 친정 오빠는 본인이 누려왔고 또 누리고 있는 그것들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한 채로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변명만 늘어놓기에 급급했어요. 그 모습에 제대로 실망했었고 불안감이 들었더랬죠. 집안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장남의 제목은 못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잡고 나면 혹시 달라질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적표가 개판인 대학교 졸업장 하나, 그것만 딸랑 가지고서 친정오빠는 취업시장에 돌아다녔는데 황당한 건 태도가 절박하지도 않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급은 되는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본인의 수준은 냉정하게 돌아보지 못하면서 이상만 높았습니다. 그런 친정오빠에 비하자면 저는 현실을 지독히도 직시하고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내도록 해가며 따낸 여상 졸업장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었던 저는 그날부터 정말 치열하게 바쁜 직장 생활을 해왔었어요. 돈은 박봉이다 못해서 쥐꼬리 수준이었죠. 그때는 뭘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직장이랍시고 온갖 최선을 다해서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제가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을 아무리 적어도 제가 온전히 다 쓸 수 있었으면 보람되고 행복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쥐꼬리만한 월급은 모두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동생들만 5이었잖아요. 셋째와 넷째가 남동생들인데 걔네가 대학 욕심을 낸다면 그걸 무시하실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이면 모를까 남동생은 투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게 가능한 집이었거든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비가 거의 안 드는 쪽으로 대학을 알아보라고 친정 부모님이 그러셨었죠. 남동생들은 둘 다 공부 머리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적당한 4년제와 전문대를 들어갔습니다. 공통적으로 학비가 적게 드는 곳들이었는데 학비 외에도 대학을 다니려면 기타 비용이 필요했잖아요. 그걸 충당하려면 제 월급이 계속 쓰이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압을 당해 있었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만 싶네요.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친정오빠의 생활비를 벌었고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월급을 받는 족족 남동생들의 생활비로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이 버시는 돈은 온전히 집안 생활비로 쓰일 수 있었고요. 참고로 두 분이 크게 돈을 버시는 분들도 아니었다는 건 당연했고 그 벌이가 항상 불안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두 분이 돈 관리 자체에도 그리 센스가 좋지 못하셨었고요. 친정 아버지는 불규칙적으로 현장 일을 다니셨는데 그러다가 몇 번 다치셔서 오래 쉬시거나 병원비로 큰돈을 쓰시거나 이런 적도 있었죠. 그리고 술과 담배를 모두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돈도 은근히 만만히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7번이나 임신과 출산을 하셨던 분이니 30대 초반까지 젊은 시기를 몽땅 돈벌이 활동에 쓰지는 못하셨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이 끝없는 고리가 친정오빠의 적절한 취업으로 끊겼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 집안이 결국은 주저앉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끊임없이 희생하며 가족들에게 일찍이 빨대를 꽂혀서 살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더 진작에 주저앉았겠지만 제가 산소호흡기를 계속 붙여준 셈이나 다름없었네요. 5 동생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면서 조금 더 우러러보지 않았었는데 저의 영향이 컸겠나요? 아니면 대들보 장남인 친정오빠의 영향이 컸겠나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친정오빠가 재수를 단번에 포기하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내내 투덜거리고 성적 개판으로 졸업장만 간신히 따낸 후에는 취업 못해서 방황하며 입으로만 큰 소리를 쳐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생들은 아,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셋째와 넷째 모두 비슷해졌거든요. 저는 대체 걔네가 보잘것없는 곳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대학을 나왔으면 그 값을 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러는 모습 하나 없이 한량처럼 지냈던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대체 대학들은 왜 갔고 왜 나왔나 싶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정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그게 사실은 제 동생들에게 향했어야 맞는 거였다고 보네요. 공부도 못하는데 웬 대학인가요? 그럴 거면 100번, 1000번 고졸이 낫죠. 시간 낭비에 돈 낭비까지. 셋째, 넷째 때문에 진짜 화딱지가 났습니다. 저는 제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다 탈탈 털린 입장이었으니 충분히 화가 날 만했다고 여겼고요. 5째인 여동생은 미용을 배운다고 하면서 대학을 안 갔어요. 얘는 차라리 대학이라도 안 나와서 그 낭비를 줄였으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미용은 아무나 하나요? 공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당연히 싫고 지루하지 않은 일이면 좋겠고 마침 꾸미는 거나 예쁜 것에 관심이 많고 미용 쪽이 그럴싸해 보이고 직업으로 나중에 삼으면 그럴싸할 것 같고 5째는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계획 따위도 없었고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덤볐던 건데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본인에게 적성도 실력도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달았지만 다른 걸 할 자신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몇 년을 날렸습니다. 그 미용 학원에 들어간 돈의 일부도 당연히 제가 번 것에 충당이 되었고요. 명품은 고사하고 브랜드 옷, 가방 이런 거는 하나도 가지지 못한 저였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를 제 마음대로 저를 위해서 구입할 수 없다는 상황이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가장 씁쓸했던 대목은 제가 그때까지도 계속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네가 해줘야 한다.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가 이기적으로 굴면 우리는 힘들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 처지를 싫어하는 저 스스로가 정말 못된 게 아닐까 싶어서 심적으로 갈등하는 나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분명히 세뇌를 당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다 빨아먹히며 사는 것이 너무 싫어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저도 여기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못 참고 기어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만난 친해진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학년상으로는 친정 오빠하고 동갑이었는데 인생을 사는 자세라고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비교도 안 되게 성숙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집이 좀 사는 편이었어요. 대학에 큰 뜻은 없었으나 무조건 4년제를 나와야 된다고 집에서 하도 잔소리를 해대서 만만하고 적당한 4년제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진작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생산업체와 계약을 한 뒤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했었대요. 그게 생각보다 정말 잘 됐었고요. 대신에 소규모 생산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판매에 비해서는 이윤이 크게 남진 않았었고요. 그때의 경험이 스스로의 적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그 언니가 말했습니다. 생산 공장과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그 사업은 접게 됐었고 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려고 해외여행을 떠났었다네요. 외국 구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정이 길어졌고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일반 직장에 들어가라 이렇게 난리를 쳐서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 지금 이 직장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성에는 안 맞아서 오래 안 다니고 그만둘 생각이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재미없는 일에 오래 매달려 있고 싶지 않아. 그 언니의 사고방식에 제가 뒤통수까지 얼얼해졌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7남매니까 자식들이 조금만 벌어도 돈이 많아 보이겠다며 그 언니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형제들 중에서
거의 저만 꾸준히 돈을 벌고 있어서요. 어머, 왜? 다들 혹시 건강이 안 좋거나 고시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인가?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저만 일을 많이 해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더니 그 언니가 경악을 하면서 저더러 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만 살다가 죽으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은 거냐고 하였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든 저만 더 비참해질 뿐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 제 눈에 비친 가족들의 모습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친정 오빠는 드디어 기껏 들어간 직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계약직에 만족할 인물이 아니지. 나는 이거 계약 끝나는 대로 더 좋은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거야. 지금은 숨을 고르는 과정이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헛소리였습니다. 동생들은 그걸 믿었던 게 어이가 없었고 친정 부모님은 오빠한테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았죠. 보통 재계약이 한 번 정도는 기본으로 이뤄지는 곳이었음에도 오빠는 계약 기간을 채우자마자 내쳐졌고요. 이후에 계획 또한 없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오빠는 본인은 재계약만 기다렸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개소리를 해댔었죠. 그러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4살 연상의 여자하고 눈이 맞았다고 하였죠. 딱 보니까 한 번도 번듯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였고 모은 돈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사는 입장이었고요. 친정 부모님이 뒷목 잡으셨죠. 저런 여자를 맏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친정 오빠가 이런 소리를 했었죠. 여태까지 장남으로 살면서 힘들었고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숨막혀 죽는 줄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내려놓고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대체 무슨 책임감이 있었다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친정 오빠는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며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려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지 집안에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게 괘씸했었네요. 한 40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망연자실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5째 여동생이요. 미용 일을 제대로 한다느니 마느니 말만 그렇게 하면서 자잘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나이 많은 남자랑 눈 맞아서 사고 쳤습니다. 임신했으니 9살 연상의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딸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은 경악해서 입을 쩍 벌리셨고요. 나이가 많은 거면 돈도 같이 많든가. 모아놓은 돈이 꼴랑 몇백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니 완전히 비상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저더러 여동생이 신혼집 방이나 얻을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 돈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모두가 짜증을 냈었어요. 5째 여동생은 저에게서 나올 돈만 믿고 있었는데 실망했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다달이 월급 받는 거 그게 얼마인지 모두가 아는데 그거 다 가족들한테 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저에게 대체 무슨 목돈이 있겠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모두가 저한테만 받을 궁리만 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언성을 높였던 바로 그때 친정 아버지가 제 뺨을 치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친정 엄마는 호들갑을 떠시면서 저한테 얼른 사과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명희야, 지금 네 아버지 화가 많이 나셨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얼른, 응? 그 순간에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 그 언니로부터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적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에 사실 제 가슴이 세차게 뛰었으나 스스로 모른 척했다는 점. 제가 어릴 적부터 라디오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저런 글을 끄적이던 취미를 가졌었는데 그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된 저의 모습을 꿈꿨었다는 점. 이런 걸 떠올렸어요.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모험심을 발휘하며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저 자신을 외면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한테 뺨을 맞으면서 저를 가두고 있던 세상의 문이 고장났고 활짝 열렸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네, 죄송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게 저의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죄송하다고 사과드릴게요. 제 발언에 모두가 놀랐고 혹시 제가 미친 걸까?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가 가족들과 등을 돌리고 척을 지고 인연을 끊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렸죠.
모두의 눈빛을 이제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여태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는 게 너무 싫었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혼자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짓이었죠. 이제는 그렇게 안 살래요. 영 끊고 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명희야, 너 왜 이러니? 어떻게 가족을 안 보고 살려고 해? 아무리 기분이 상했어도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가족하고 연을 끊으면 그게 저의 손해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데요. 손해를 보는 쪽은 제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겠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 친정엄마는 우셨고요. 숨죽이고 있던 막내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제가 잘못을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는 모든 게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가 딸년 잘못 키웠다고 소리를 지르시든 말든 무시하고서 가족들에게 등을 돌렸고 연을 끊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해왔어. 가족들한테는 이제 아무런 미련도 없어. 지금부터는 오롯이 내 인생을 살 거야. 뒤늦게 이를 갈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진짜로 시작됐었죠. 저는 저에게 마음을 고쳐먹을 계기를 만들어준 직장 동료 언니가 다시 자기 사업을 해보려고 회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저도 끼워줄 것을 청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만 안주한다는 건 사실상 저의 성미에 맞지 않는데 여태까지 억지로 참았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 언니가 되게 놀라고 감명받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자기하고 앞으로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언니에겐 이미 사업 구상이 있었더라고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의욕과 과감함,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익혔었죠. 중국까지 직접 가서 공장을 둘러봤었을 땐 너무 벅차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런 인생도 있는 거였구나. 제가 우물한 개구리로만 평생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울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새롭게 사는 것에 의의를 두고 최선을 다하자며 마음을 자꾸 다잡았었죠. 저는 그쪽으로 적성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었죠.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피곤하고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잘 시간도 아끼면서 거의 쪽잠을 청했었죠. 그렇게 새로운 영역에 눈을 뜨고 빠져든 제가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때 가족들은 서서히 저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후회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왜 있겠나요?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질릴 대로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연락을 피했고요. 결혼할 때도 가족들을 안 불렀습니다. 제가 결혼을 생각 중일 때도 연락이 왔었길래 최소한 결혼 소식은 전해야겠구나 싶어서 대화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들의 관심사는 하나뿐이었어요. 혹시 제가 가난뱅이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건 아닌지, 왜 그게 궁금한가 싶었는데 제가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저에게서 한 푼도 뜯어갈 수 없게 될 뿐더러 오히려 제가 나중에 가족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으니 그게 경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맥이 빠졌죠. 역시 가족들에겐 절대로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랐던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형제가 많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기 밥벌이를 하고 성격이 다정다감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가 만난 상대가 남편이었죠. 형제라고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 게 전부였고요. 이미 먼 지역으로 시집을 일찍 가서 아이 둘을 낳고서 사는 중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오랜 불화로 이혼을 하셨는데요.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 이혼하는 건 책임감이 없는 거라고 여기셔서 남편이 20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며 위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판단이 좋게 생각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하신 이후에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으나 시아버지께서는 나름 공무원이셨고 시댁에서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땅이 개발이라는 수지를 맞으면서 돈이 되어주는 바람에 재산은 그럭저럭 있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그 업계에서 제법 알아주는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성격은 무난했고 욕은 일절하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가진 조건들이 전부 마음에 들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남편은 제가 미천이 있던 것도 아닌데 사업적으로 뛰어든 게 대단해 보인다면서
저 같은 여자와 살면 인생이 멋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줬었죠. 남편은 확실히 저를 좋게 평가해주고 있었어요. 맨날 집에서는 돈이나 달라는 소리만 평생 들어왔던지라 저를 추켜 세워주는 남자가 어찌나 좋던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었죠. 배경도 허접하고 거기에다가 7남매? 아래로 동생들만 5명? 아휴, 글쎄다. 나는 잘 모르겠네.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비교가 되나? 시큰둥하게 말씀하시며 제 조건이 별로라는 티를 내셨어요. 옆에서 남편이 진땀을 빼면서 해명을 하듯 저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었고요. 저는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가족들과 왕래가 적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연을 끊었으며 하도 희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온 것에 비해서는 돈을 적게 모을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자세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었는데요. 친정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면 쓸데없는 곳에다가 신경 쓰고 돈 쓰고 그럴 일은 없겠네. 그거 하나는 참 마음에 들어. 제가 결혼하고 친정을 챙길 일이 아예 없으니 그걸 좀 흠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한 직후에는 제가 사업을 꾸준히 키워가기를 기대해보겠다는 덕담도 여러 차례 날려주셨었고요. 생각해보니 그건 덕담이 아니라 압박이었던 것 같네요. 반드시 돈을 잘 벌어오기를 바란다는 압박 말입니다. 사업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직장인은 없고 사장님들만 있었겠죠. 계속 평탄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만 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부 규제와 세금 문제와 중국 공장이 작게 불이 나고 거의 시작부터 같이 했었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직원이 횡령을 하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대책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한테 제발 망하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저를 사업의 길로 이끌어주었던 그 언니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쉬어야겠다며 호련히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언니는 원체 집안이 좀 받쳐줬으니까요.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내가 너무 지친 것 같아. 솔직히 지금은 다시 일어설 힘도 없어. 일단 쉬면서 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 저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남편은 흔쾌히 저한테 푹 쉬라고 해줬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라질, 결혼하고 지금 1년이 됐니? 아니면 반년이라도 됐니? 이제 5개월도 안 됐다. 그런데 벌써 사업을 말아먹어? 뭐? 졸딱 망해? 아휴,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 어머님, 연락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너는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서 지금 판판히 놀고 있는데 왜 굳이 내가 너한테 허락을 맡듯이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 하니? 사업 말아먹고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놀고 먹는 주제 뻔뻔하게까지 하시겠다? 제가 다 정리하고 집에만 있는 게 이제 일주일 됐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최소 한 달은 이러고 있었는지 알겠네요. 어머님, 제가 사업 말아먹고 싶어서 말아먹은 거 아니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진짜 너무 속상한데 어머니까지 안 그러셔도 돼요. 뭘 잘했다고 울상이야? 어휴, 짜증나. 이걸 믿고 며느리로 들인 내 잘못이지. 가뜩이나 심란한데 시어머니의 막말까지 들으려니까 정신 나가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아무 때나 신혼집에 시어머니께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내 아들의 등골만 빨아먹었으면 됐지. 나랑 내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까지 해? 너 고자질로 이간질하는 솜씨가 일품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망하지. 악이 가득한 발언을 듣고서 이분은 원래 인성이 이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체념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었네요. 하지만 타협이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께서 너무 악이 가득한 말씀들만 저에게 늘어놓으셨고 제 남편의 모친이니 아예 뵙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은근히 저보다는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말더라고요. 아닌 척하면서도 결론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항상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쪽으로 대화의 매듭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니까짓 게 다시 사업이라는 걸 도전해봤자 뭐가 되겠니?
그냥 작은 회사 격리 같은 거나 해. 네가 자꾸 사업을 구상하니 어쩌니. 그런 폼만 잡는 헛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 정말 못 봐주겠구나. 취업을 했으면 10번도 진작에 더 했겠다. 너 대체 언제까지 내 아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살 거니? 비난을 듣는 위치로 굳어지고 나니까 어쩜 그렇게 매번 시어머니로부터 뾰족한 비난이 날아들었던지 모릅니다. 아유, 사업해서 번 돈을 다 갖다 바쳐주는 돈줄 며느리를 잡은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사업 쫄딱 망하고 내 아들한테 기생해서 사는 민폐 며느리를 들인 것이었다니.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 대체 뭐야? 제가 친정을 위해서 내도록 희생하고 산 전적이 있었다고 했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내심 당신이 수혜를 누리게 될까봐 기대를 많이 하셨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어그러지니까 더욱 짜증이 나셨었던 것이고요. 그 점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분노가 곧 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다시 기발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해볼 기운이 솟아났었거든요. 저는 뭐 아니면 도라는 자세로 인생의 모든 걸 걸고서 부딪힌다는 각오로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빠르면서도 차분하게, 꼼꼼하면서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체크해가면서 진정한 저만의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다시 사업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진 것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엄마가 당신 요 몇 달간 대체 뭘 하길래 코빼기도 안 비추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던데? 안부 전화라도 먼저 드려봐. 남편이 그렇게 말한 지 며칠 안 지나서 제가 집에 들러서 잠깐 옷을 갈아입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치셨습니다. 너 집에 있었구나? 근데 금방 또 어디를 나가려고? 네. 어머님, 일정이 좀 있어서요. 일정?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폼이 좀 난다. 그러다가 또 사업 말아먹으면 이번에는 그냥 안 끝나는 거 알지? 그냥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뭘 물어? 당연히 내 아들하고 이혼해야지. 나는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의 등골이나 빨아먹는 며느리 따윈 필요 없어. 네가 집안이 받쳐준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너는 완전히 개판이잖아.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리고 다 큰 자식이 자기 뜻대로 한 결혼인데 이래라 저래라 너무 간섭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내 뜻이 곧 내 아들의 뜻이야. 가방끈 짧아서 대가리 나쁜 거 티내니? 어디서 맹랑하게 눈풀아리면서 말대꾸야? 사업 말아먹고 가족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셨을 때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바로 내밀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사업이 망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모욕을 주셨던 것을 서력하는 순간이었죠. 죄송한데 이미 제 사업은 잘 되고 있고요. 엊그제 새로 계약 큰 건을 따내서 제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거든요. 어머님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큰 금액이 벌써 오가고 있다고? 네 사업장에서? 아니 잠깐만. 이렇게 잘 되고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내 아들도 아직 모르고 있던 눈치던데? 저는 제 사업을 키우느라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가족답지도 않은 가족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제 앞날에 맞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골치 아픈 며느리는 정리를 하셔야죠. 그동안 제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야 들려드리게 돼서 죄송하네요.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다시 사업에 뛰어들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던 줄도 모르시고 저에게 온갖 비아냥을 다 해대셨으니 많이 당혹스럽고 난감하신 눈치였죠. 예, 이혼이라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끝까지 잘 살아봐야지, 어? 그동안 나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지.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단다. 내가 진작에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자식 부부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끼어든 것 같아서 이제는 안 그러려고. 나는 앞으로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정말이란다, 응? 시어머니께서 그런 표정을 지으실 줄 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힘겹게 웃어서 입가에 막 경련을 일으키시더군요. 저는 바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고요. 그리고 바람을 쐬면서 생각한 건데 아무래도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앞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미흡한 남편이었던 걸 반성하니까 앞으로 잘해보자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긴 말 안 할게. 나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포함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어머님과 대화한 걸 녹음해뒀었어. 엄청난 수위의 욕을 들은 적도 있었고 녹음 파일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지난 그 일들이 전부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없고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않는 게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사실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이 결혼은 끝내는 게 맞아. 우리는 결혼할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남편은 저에게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서는 저를 설득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바로 이혼 도장을 받아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후회로 발을 동동 구르시며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몰라 하셨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가분한 이혼을 해냈어요. 그리고 사업은 꾸준히 잘 되었죠. 사무실도 번듯한 위치에 얻었고요. 보람을 느끼면서 자만은 하지 않고 돈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행운 또한 누렸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알리지 않고 살아왔건만 가족들은 악착같이 제 소식을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다시 연락을 해오더군요. 제가 그 누구의 연락이든 다 쳐냈지만 자꾸 막내가 저와의 대화를 원하는 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7째 막내니까 얘기나만 한번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통해서 가족들의 근황을 알게 됐었는데요. 친정 오빠가 4살 연상의 그 여자한테 알고 보니 사기 결혼을 당했던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 여자 때문에 빚만 7천만 원이 생겼었고요. 그 여자는 오빠를 등쳐먹고 잠적했다가 다른 죄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갔다고 하였습니다. 오빠는 폐인처럼 사는 중이고 부모님은 속상해서 화병 걸려서 두 분 다 건강을 잃었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던 5째 여동생은 이혼했고요. 남동생들은 어설프게 자리를 잡고 살면서 아무도 결혼할 짝을 못 만났고 집에 오면 분위기가 우중충하니까 다들 자취를 하면서 집에 연락도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막내가 박봉이나마 벌면서 집에서 살며 통근을 하고 있었고요. 집안 상황이 이 모양이라 자기는 결혼할 엄두도 안 나고 그냥 버는 족족 가족들에게 다 쓰면서 살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제가 가족들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혹시 부모님이 나 원망하고 계시니?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막 욕하고 그러시지. 제가 넌지시 물었더니 막내가 차마 아니라고는 못하겠는지 어색하게 웃는 소리만 내더군요.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현재 금전적으로 매우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생각 따윈 집어치우고 제 인생이나 더 멋지게 꾸려봐야 하는지 저 자신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연이라는 걸 쓰는 건 처음이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이런 곳을 알게 되어 제 사연을 보내보려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79이 된 할머니입니다. 아들이 살아서 손주를 봤다면 할머니 소리를 듣고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한 번도 손주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손주에게는 할머니 소리 한 번을 들어보지 못했네요. 제 아들은 결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처럼 굴더니 제가 40대 후반이던 시절의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저와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결혼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더니 1년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착하고 좋은 아이였는데 아들이 떠난 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아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시립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은 3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나 보네요. 저희 아들은 참 착했고 성실했고 사람 보는 눈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던 아들이 사랑했던 아이는 제 아들만큼이나 어쩌면 제 아들보다도 더 착하고 참한 아이였어요. 아들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결혼을 30 넘어 할 거라고 그렇게 연부를 외더니 그러게 평생 결혼이란 걸 하지 않을 사람처럼 그러더니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내 아들이지만 낯설다 너. 아이, 왜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결혼하게 된다고 한 건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뭐. 능청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며 수줍게 웃던 아이는 기분 좋게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 어머니 어머니하고 저를 따르며 제 연락처를 받아가더니 종종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있었다며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엄마와 데이트하는 딸처럼 어머니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곤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저도 외동아들의 남편만 있던 터라 딸이 있었으면 했지만 이제 와서 너무 늦기도 했고 며느리에게 짐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서 이번 생에는 딸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살던 차였는데 며느리가 될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나 고맙고 반갑더군요. 하지만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을 한 적도 손에 꼽고 집에 오는 일이 있어도 설거지를 시키거나 음식을 시킨 적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 없을 때마다 집에 불러서 맛있는 걸 잔뜩 해주기도 하고 친구처럼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하고 맛집이란 곳에 함께 가기도 하고 정말 엄마와 딸처럼 친밀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줬는데 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만 있다며 누가 친자식인지 모르겠다며 아들이 흐뭇하게 웃기도 했어요. 정말 아들만큼이나 친딸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게는 말할 것도 없이 잘했는데 무뚝뚝한 남편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어찌나 잘하는지 남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몇 번 용돈하라고 봉투를 쥐어주기도 했고 며느리가 오는 날이 되면 아닌 척해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언제나 밝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아들이 못하는 게 있으면 제게 와서 말을 하라고 나는 언제나 네 편이라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새로운 행복을 누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먹구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행복할 거라고 저도 모르게 오만한 생각을 했던 걸까요? 행복은 참 촛불 같은 것이더라고요. 환하고 따뜻하지만 바람에 흔들려서 꺼지기가 너무도 쉬운 촛불 같은 것. 그 당시 40대 후반까지 살면서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어쩌면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은 제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통화했는데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심장마비라는 게 예고를 하고 다가오는 법은 없지만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일이지만 왜 내 아들이 그렇게 가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상태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일까요? 운전을 하러 운전석 문을 여는데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분이 119 구급대를 불러주시고 처치를 해주셨지만 맥박이 잠시 돌아왔다가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끊어졌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넋이 나간 상태로 허공만 바로 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이라 아들과 며느리가 온 데서 한껏 들떴던 마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채워지지 않으리라 직감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장례식을 시작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보는데 실감이 나지도 않더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뇌가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기억나는 건 저처럼 넋이 나간 며느라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예요. 며느리와 저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마치 짠 것처럼, 누가 정지 버튼을 푼 것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동질감인지 안도감인지, 그도 아니면 내가 다시는 겪을 수 없는 종류의 새로운 감정인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몰려오더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네요. 3일 내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울고 난 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잘 보내주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 정신 빠진 모습만 보여주면서 아들을 슬프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아들을 보내줄 때까지 내내 제 옆엔 며느리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더 잘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만큼 친자식 같은 며느리가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서요. 제 속도 말이 아닐 텐데 며느리는 아들과 제 지인이 왔을 때 종종 눈물을 글썽이긴 했지만 대부분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물이라도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쓰러져요. 어머니 힘드시면 제 어깨에 좀 기대세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맙고 미안하네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정에서 마음을 회복하던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는 재혼하지 않고 아버님, 어머님 집 근처에서 살겠다고, 아예 같이 사는 것도 자기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너 아직 26밖에 안 됐다. 지금 앞날이 창창한 나이인데 우리 집 근처에서 살겠다니, 같이 살겠다니. 어머니, 아버지, 저 상훈 씨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그만큼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 진짜 부모님처럼 따랐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상훈 씨도 없는 집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그럴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재혼할 자신이 없어요. 혼자 살 자신도 없고요. 아버지도 아버지신데 어머니랑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고 정말 어머니가 생긴 기분이었고 행복했어요. 전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래요. 사실 전 일주일 동안 며느리가 마음을 정리하러 간 줄 알았습니다. 당장 저희와 연을 끊진 않더라도 서서히 횟수를 줄이면서 결국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했고 남편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었지만 너는 내 며느리다. 네 인생 살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게 비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인 결정을 내린 걸 보고는 말문이 막혀서 당장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옆에서 가만히 상황을 보고만 있길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주연이 네가 내 딸 같은 아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러니까 더 네가 네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 어머니, 당장 상훈이 있고 다른 사람 찾아 떠나란 말이 아니야. 우리가 상훈이를 마음에 묻을 시간이 필요하듯이 너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 시간 동안은 함께 있으마. 하지만 상훈이를 보내주고 나면 너도 네 인생을 살아. 26, 너무 젊다.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잖니. 우리한테 매여있기에는 너무 젊어. 새 출발이든 뭐든 네 인생을 살아봐라. 내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다. 어머니, 전 정말 괜찮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상훈 씨가 그립긴 하지만 어머님 아버지마저 없으면 저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얘야, 옛말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단다. 물론 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지만 사람은 다 사라지게 되는 법이다. 아직 네가 어리기도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주연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네가 아니고 우리란다. 어느 순간 제 입에서는 냉정한 말들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애써 저는 그것을 외면했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도 이런 걸 원치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수긍한 줄 알고 오느라 고생했으니 밥 먹고 가라고 하고 밥을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싶어 남편과 함께 정말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며느리를 보내줄 준비를 끝마쳤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오늘 아침은 챙겨 드셨어요? 그래. 저희는 당연하게도 마지막 인사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에야말로 정말 점점 연락을 줄여가겠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수긍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린 못해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꼭 저희 집에 들러서 마치 자기가 진짜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희를 챙기곤 했습니다. 밥은 드셨나는 둥, 생각이 나서 사왔다는 둥, 적적하실까봐 놀러왔다는 둥. 어머니, 이거 앞에 단팥빵 가게가 새로 생겨서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크림 단팥빵도 새로 나왔다던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며느리가 너무 난감해 중간마다 사돈어른께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혹시나 사돈어른께서도 저희가 며느리의 새 출발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니까요. 저희의 입장은 처음과 다름없이 며느리가 아들을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었고 사돈어른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조심스레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얘가 제 말도 듣지 않아요. 저도 한두 번 말해본 게 아니라 당장 대책이 없네요. 사돈의 입에서 한숨이 푹 흘러나왔어요. 사돈이 아무리 말해도 며느리가 따라주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게 거의 1년이 지났네요. 며느리가 이제 자식도 없는 저희를 챙겨주는 게 너무나 고맙고 좋다가도 미안함에 괜히 두어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기 일쑤였던 날의 반복이었어요. 전처럼 데이트하자고 하면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데이트가 있다든지 갑자기 약속이 잡혔다든지 정이 더 들면 들수록 멀어지기 힘들 테고 지금이라도 며느리가 저희에게 정을 떼고 훨훨 날아갔으면 싶었네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어느 정도 아들을 마음에 묻어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라면 이유로 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돈어른께 만나 뵙자고 말씀을 드린 뒤에 주연이가 상훈이를 마음에 묻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요. 사돈어른께서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먼저 그동안 주연이를 돌봐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진짜 딸아이 보듯 사랑해주셔서 친정에 와서 시댁 자랑을 하는 주연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면서 며느리가 친정에서 시댁 자랑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 이뻐해 주셔서 아들 잃은 상실감도 크셨을 텐데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 처음엔 정말 위태로울 정도로 힘들어 보였지만 사돈댁 갔다 오고 지내면서 점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랬나요? 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주연이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덕분에 저도.
그리고 저도 부족한 저희 내외와 제 아들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악수까지 했었네요. 그렇게 저희끼리의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거나 말없이 문전박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이 그렇게 가고 나서는 좀처럼 저희가 부르는 법이 없어서 그런지 며느리가 들어올 때는 신이 나서 들어왔는데 사돈어른과 저희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는 표정이 굳더군요. 저희의 분위기와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지막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나가려는 듯한 동작을 보이길래 재빨리 입을 열어서 아이를 불렀던 것 같네요. 주연아, 왔니? 여기 좀 앉아봐.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우리 상훈이가 떠난 지도 곧 1년이잖니. 며느리의 눈동자가 그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당혹스럽단 표정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이었네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며느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1년이면 됐다가 많이 애쓴 거야. 상훈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마냥 힘들었지? 이제 정말 그만해도 돼. 고생 많았다. 내 딸 주연아. 딸이라고 부른 적은 없었지만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내 딸.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네요. 사돈 어른께서도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들 장례식 날 이후로 며느리, 아니 주연이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봤던 그날처럼 마지막으로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 동안 토닥여주면서 정말 엄마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주연이는 미련이 남은 얼굴로 저희를 보면서 사돈어른의 손을 잡고 나갔지만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선을 보고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길래 딸 자식 시집 보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연이를 불러서 나중에 아들에게 주려고 두었던 논을 팔아 마련한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에게 오지랖이라며 혀를 내두를 분들도 계실 것 같았지만 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주연이의 앞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 돈 너무 커요.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아니다. 엄마가 딸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주렴. 나한테 남은 자식은 너 하나뿐이잖니. 어머님, 제게 자식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이제 주연이밖에 남지 않았었으니까요. 주연인 화들짝 놀라면서 돈을 어떻게든 받지 않고 돌려주려 했지만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냥 앞으로 주연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식이 없어서 서러울 일들이 참 많았지만 나이가 더 들고 70대가 되어보니 자식이 없는 게 너무나도 서러운 거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연락이 닿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다들 자식 이야기에 손주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곤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고 낮에는 웃으면서 보내다가도 밤에는 미처 다 묻지 못한 아들 생각에 눈물로 지새우는 날을 보내곤 했네요. 게다가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던 남편마저 1년 전에 저를 두고 먼저 하늘로 가버리고 나니 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도 막막해졌습니다. 차라리 나도 데리고 가지. 왜 혼자 가버려선 쓸쓸하게. 하루아침에 잠이 들 듯이 말도 없이 그렇게 간 걸 보니 아들 얼굴이 참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전날 귀띔 정도는 해주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게.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안 그래도 크게 느껴지던 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눈물에 빠져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서 떠난 그날부터 거의 24시간 TV를 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라도 들리지 않으면 외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잠에 들어도 무슨 소리가 나지 않으면 슬픈 꿈을 자주 꿔서 거의 반쯤 칩거를 하며 페인처럼 지낸 것 같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얼마 전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사람 없나요? 누구지? 처음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잡상인인가 싶어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잡상인이 아니었죠. 마지막에 본 것보다 얼굴이 많이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 주연이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기만 했지 찾아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30년 만에 만나는 친딸처럼 생각했던 내 딸이 되어주었던 사랑스러운 내 며느리. 세상에, 주연아, 주연이 맞지? 어머님, 네, 맞아요. 어머님 딸이요. 지금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주연이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주연이도 제가 반가웠던 건지, 나이 든 모습에 제가 안쓰러웠던 건지, 예전에 그때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근처를 들렀다가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인 줄로만 알아서 그 마음이 참 예쁘다 싶었네요. 사실 근처에 오더라도 거기 살고 있는 걸 알아도 인사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해도 상관없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연아, 여기는 웬일이니? 지나가다 들른 거야? 에휴, 참 고맙다. 너무 적적하던 차였는데. 아니에요. 그냥 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 저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왔어요. 응? 뭐라고?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외롭고 적적한 나머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건가 싶은 생각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자 주연이는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재혼을 하고 자식도 2명 낳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재혼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힘겹게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를 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작년에 아이 2명을 모두 다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부모가 되어 해주어야 할 것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혼한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난 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를 찾아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늘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논을 판 돈을 주연이에게 주었을 때 주연인 그리 생각했다고 합니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저를 다시 찾아와서 친엄마를 모시며 살 듯 함께 살겠다고. 제가 늙고 힘이 없을 때 자기가 딸처럼 옆에 있어주며 제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사돈 어른께서도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효도할 사람이 저뿐이라고 덧붙이더군요. 저에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외로움도 외로움이었지만 망설이는 마음이 컸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주연이에게도 이제는 정말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애틋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논을 팔았다고 해서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조금만 했었을 뿐인데
그런 마음을 3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당장이라도 저와 함께 산다면 좋았지만 주연이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주연아, 나는 당연히 좋아. 혼자 사니 너무 외롭고 적적했거든. 그런데 네 짐도 있고 당장 들어오면 네가 불편하거나 곤란하진 않을까? 원래 살던 집도 있지 않니?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고 짐 챙길 건 다 챙겨서 이미 싸뒀어요. 어머니가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죠 뭐. 그리고 어머니 저 힘들고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 어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늘 잡아주시던 따뜻했던 온기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30년 전처럼 또 저 쫓아내지 않으실 거죠? 저도 이제 20대가 아니라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같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당당하게 말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예나 지금이나 행동력이 확실하다 싶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살짝 웃었던 것 같네요. 그 뒤로 주연이가 이 집에 들어오는 식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엄마와 딸처럼 자식 없는 서름이 사르르 녹아 사라졌네요. 남편도 살아있었다면 주연이를 참 많이 아껴주었을 텐데 가끔 먼저 간 남편 생각과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짓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삶이 즐겁고 행복해졌습니다. 주연이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해서 평일엔 자주 놀러 다니지 못하는데 주말이면 쇼핑이다 맛집이다. 예전처럼 팔짱 끼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바쁘네요. 사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이란 것도 기능을 찬찬히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전화 빼고는 쓸 줄 몰랐는데 주연이가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준 덕에 게임도 설치해보고 무슨 회원 가입이라는 것도 해서 메시지도 보내보고 유튜브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어서 흘러 이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저희 딸 주연이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없는 시절에 만나서 서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끼고 잘 살아왔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만났으니 거의 8년 가까이 사귀어 왔죠. 저희는 서로의 인생에서 첫 여자친구이자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사실 사귀면서 언제나 행복했던 일만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아마 5번은 넘게 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인지 사랑인지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어떤 때는 제가, 어떤 때는 남자친구가 붙잡으며 그렇게 저희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긴 연애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싸우는 것도 20대 초반까지지 20대 중반에 들어서고 나니까 그렇게 다투고 감정 소비하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정말 안 만날 거라며 헤어져도 돌아서고 나면 결국엔 자꾸 서로가 생각이 나서 붙잡고 붙잡히고 했으니까요.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난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빨리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남자친구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창한 프로포즈 같은 것도 없었어요. 흔히 프로포즈는 남자가 준비하고 여자가 받는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히 프로포즈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랑 너무 어릴 적부터 알아왔고 연인이기도 하지만 친구인 상태로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포즈 같은 건 조금 부끄럽고 오글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도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데이트 날에 저녁을 먹다가 제가 먼저 아무렇지 않게 꺼낸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귀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더 늦기 전에 결혼할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도 남자친구도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살 정도의 불타는 사랑은 이미 연애 초에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꾸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인 것을요. 제 지론이지만 사랑에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식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은 아니거든요. 물론 정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 정도 서서히 소모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정은 길게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하기로 하고서 어렵지 않게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네 부모님에게도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귀는 기간 동안 제가 남자친구네 부모님 얼굴을 본다든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양쪽 부모님 모두 저와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쩐지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할 것 같더라. 한 5년 정도 사귀고 있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도와줄 테니 잘 살아봐.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전혀 놀라지도 않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누구의 반대도 없이 원만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의 문제였죠.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이 잘 사는 편이에요. 강남에서 집값하면 누구나 첫손에 꼽을 정도로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살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한 적 없고, 배우고 싶은 거 못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옷이며 쓰는 물건, 돈도 무조건 최고급.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 명품을 보고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싼 것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겐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만날 때 그냥 평범한 집안의 친구들이 가끔 용돈이 부족해서 어딜 같이 못 간다고 할 때면 선뜻 제가 돈을 냈고, 한 번은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해외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비행기 값도 전부 제가 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는 저와는 완벽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버님께서 용달차를 끌고 일을 하고 계셨는데 벌이 자체가 넉넉지 않다 보니 남자친구는 어렸을 적부터 한 푼이라도 아껴 버릇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초반에는 남편이 저의 씀씀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혼을 할 때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사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잘 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러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기만 하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한평생 다른 사람한테 눈을 안 돌리고 저와 오래오래 부부로서 연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우리 집처럼 돈 많고 잘 사는 집안 남자를 만나는 건 바라지 않는다. 물론 그런 남자를 만나면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까 알겠더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엄마랑 아빠는 네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래. 그런 사람이라면 돈이 없든 가난하든 무슨 상관이겠니? 어차피 한 가족이 되는 건데. 돈이 필요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집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쉽게 허락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8년이나 사귈 정도면 부모된 처지에서 정말로 제 남자친구가 저와 딱 맞는 짝이라고 여기셨겠죠. 물론 저 역시 그럴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본 남자친구는 제가 그동안 사귀어온 것과는 약간 다른 면모를 자주 보여주었어요. 우리 결혼하게 되면 당신이 신혼집 해오는 거 맞지? 결혼식장을 어디로 할지, 하객은 어떻게 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에게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께서 어련히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쩐지 뉘앙스가 저희 집이 돈이 많으니 당연히 그런 거 해와야 하는 게 맞다는 식이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이 돈이 많은 건 맞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게 제 돈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인데 남자친구가 저희 집이 잘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비싼 집을 바라고 그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게 말해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글쎄, 나도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신혼집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결혼식부터 생각해야지. 이것 좀 봐봐. 그렇게 그 상황을 넘어가는가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나중에도 비슷한 언행을 또 한 번 제게 보였습니다.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면 회사 그만두고 사업도 하고 싶은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미리 말 좀 잘해줘.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지? 라더군요. 막말로 저희 집에 사업 자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남편은 자기의 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에도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열심히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지만 그런 일들이 누적되고 나니까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하는 건 맞는데 왜 벌써부터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사업이라니.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남자친구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엔 당연히 제가 예민한 거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괜한 일로 분란을 더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결혼을 앞뒀기 때문에 더욱더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허나 이렇게 이야기하니 남자친구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나 원래부터 사업하고 싶어 했어. 내 꿈이 사업가였잖아. 갑자기 새삼스레 그래? 내가 뭐 너네 집 이용이라도 할까 봐? 아니, 나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럼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결국 혼자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었기에 저는 몇 주를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요새 너무 고민이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럴 만한 일이어서 그런 건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묵묵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 제안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현명했어요. 사실 지금 네 이야기만 들어서는 정말 네 남자친구가 우리 집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네가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네. 하지만 나쁜 쪽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엄마 생각에는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이제 다음 주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잖니. 그동안 너는 남자친구한테 은근슬쩍 엄마랑 아빠가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준다는 식으로 흘려놓으렴.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너희끼리 결혼한다고 해봐봐. 그때 너희 시부모 될 사람이랑 네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 어머니의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기에 저는 바로 그 방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만나면서도 은근슬쩍 엄마가 자기 사업한다니까 궁금해하더라. 신혼집은 어느 쪽이 좋을지 한번 봐두라는데?
라면서 정말로 저희의 모든 결혼 생활을 저희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상견례 날짜가 되었을 때 여느 때처럼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대뜸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다 컸으니 집이면 뭐며 우리 힘으로 마련해서 결혼할게요. 양가 부모님들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저희를 이만큼 애지중지 키워주신 걸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얼굴에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기에 덤덤했고 신부모님의 표정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 김에 더욱더 쐐기를 박아야겠다 싶어서 저를 애타게 보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무시하고 마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도 해주신다고 그랬고 이것저것 도와주신다고 한 게 많았는데 여태껏 살면서 부모님 덕분에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아무리 결혼할 때라고는 하지만 다 큰 성인인데도 계속해서 부모님 도움 받는 건 조금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죄송스러워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결혼은 저희가 모은 돈으로 알아서 해결하고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제 말 뒤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전 솔직히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 잠깐의 정막 뒤로 이어진 시어머니의 답변은 제 예상과는 완벽히 달랐죠. 매우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사실 사돈어른이 좋은 집을 해준다고 하길래 그게 참 부담스러웠던 참이거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혼수도 굳이 좋은 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며느라기 너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살면서 계속 쓰고 있던 물건들이 있는데 한동안은 그런 거 쓰면서 돈을 모으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원래 돈을 벌 수 있을 때 아껴 써야 하는 법이란다. 그렇게 먼저 기특한 생각을 해줬다니 너무 고맙구나. 사돈, 이렇게 이쁘고 고운 마음을 가진 따님을 못난 저희 아들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셨고 남자친구도 언제 당황했느냐는 듯이 맞다면서 시어머니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일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역시 그렇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상견례 자리를 마쳤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로 남자친구를 오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를 피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이런 자리를 가져보길 잘했어. 그렇지 않았으면 난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오해했을 것 같아. 시부모님도 이해해 주시고 남자친구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는 거 맞겠지?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는 아직 어리고 이런 경험을 안 해봤을 테니까 모르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돈댁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계산기 두드린 게 한눈에 보였는데 나도 사돈댁을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아마 몰랐을 거다. 어머닌 아무래도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되새겨봐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모습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한 상황에서 상견례를 가진 나머지 그런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전 이미 그 상견례 자리를 계기로 시부모님께서 나를 진짜 며느리로 봐주시는구나. 남자친구가 우리 집 돈을 노린 게 아니라 그때 했던 얘기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전 어머니가 어떻게든 시부모님과 남자친구에 대한 편견을 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매달려서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처음에 느낀 그 감정을 물을 생각이 없어 보이셨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은 제가 지금이라도 이 결혼을 무르고 남자친구가 헤어지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고 몇 날 며칠을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며 저는 꼭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의견을 안 굽히니 부모님도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죠. 네가 정 걔랑 결혼하고 싶다면 그래,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일단 그때 네가 상견례장에서 말한 대로 신혼집이든 혼수품이든 그건 너랑 네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랑 네 아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을 거다. 그 상태로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그때는 우리가 원래 너에게 해주려던 신혼집을 줄 거야. 단 이 사실은 무조건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정말? 정말로 고마워, 엄마, 아빠. 대신 그때까지는 절대 혼인신고하지 말아라. 그 부분은 내가 미리 사돈 어른 댁에 얘기를 해두마.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혼집을 주기로 했다는 것도 네 남자친구랑 사돈 어른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결혼이 탐탁지 않은데 네가 정하고 싶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는 거야. 나는 여전히 네 남자친구도 그렇고 너희 사돈댁도 그렇고 우리 돈을 노린다는 생각이 가시지가 않았거든. 그러니 이거는 마지막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해. 전 당연히 저희가 남들처럼 평범한 부부로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제안에 알겠다고 답을 하고 앞으로 결혼식을 올린 뒤에 저희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합쳐서 20평짜리 전셋집을 하나 구해서 살았어요. 물론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는 턱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았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래도 대출 낀 거 참작하면 집 참 괜찮네. 바보 같게도 저는 그런 말들에 휩쓸리면서 역시나 저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을 잘못 생각한 거라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뒤 1년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남편과 별다른 싸움이 있던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구박을 하거나 뭘 심하게 시킨 적도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 부모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덕에 왜 혼인신고를 안 하는지에 대한 닥달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부모님의 행동은 귀신같이 달라졌습니다. 예, 너는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뭐하니? 평소에는 괜히 시부모가 연락하면 저 신경 쓰인다고 전화 한 번 하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서는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전화를 받는다거나 하면 문자로 욕설이 날아오기도 했고 어느 날은 그런 것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너는 우리 엄마가 전화하면 빨리 좀 받아. 엄마가 맨날 화내잖아. 라고 언짢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 그 변화를 쉬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돌변한 것인지라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죠. 처음에는 제가 결혼하고서도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원래는 이게 당연한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행동은 점점 도가 지나쳤죠. 어쩌다 시부모님 댁에 가게 되면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가정부가 온 것처럼 온갖 집안일을 제게 다 시켰습니다. 분명 그전에는 제가 와서 설거지를 돕는다고 해도 아이고
먼 길 오느라 힘든데 무슨 설거지야. 너는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라며 극구 만류하고 저를 엄청 대접해 주셨던 시부모님인데 정말 1년이 지난 뒤부터 저는 시댁에 빨래, 청소, 요리까지 전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댁에 갔던 것은 아니지만 주말에 한 번씩은 꼭 들려야 했으며 시댁에 들리지 않는 날에도 집에서 반찬 같은 걸 해서 시댁에 보내야 했어요. 도저히 이 변화를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하룻날을 잡아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을 때 언제나처럼 제게 집안일을 시키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때 잡일해주러 온 가정부도 아니고 예전엔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의 얼굴은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이제야 드러낸다는 듯 제게 마구 삿대질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제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질러? 너는 시부모가 시부모 같지가 않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면서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돈 한 푼 쓸 생각을 안 한 거겠지. 너희 집 그렇게 부자면서 어떻게 혼수 하나 안 해올 수가 있어? 좀 쓸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부자 되면 뭐 할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할 말을 잃은 상황에서 남편 역시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 너 나랑 결혼할 때 너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이며 뭐며 다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 내 사업에도 장모님이 관심 두고 있다면서. 그런데 또 어떻게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혼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알기나 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즉 저를 1년 동안 간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때는 착한 애, 어쩌네, 효녀네 그러더니 참. 그런 꼴을 보고 나니까 어머니가 대체 그 상견례 자리에서 뭘 느꼈는지 알겠더라고요. 전 그 길로 바로 시부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 어머니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죠. 설명했더니 어머니가 당장 네 짐을 싸가지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 집만 다 챙겨 나온 뒤 바로 부모님 집으로 행했습니다.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무척 화난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제가 도착하는 걸 보자마자 어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나마나 시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이놈의 거지 집안이 어떤지 보려고 돈 좀 안 풀었더니 거지인 이유가 다 있네. 내가 이런 상황 예상하고 혼인신고 미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이제 내 딸 빌미로 우리 집에 기생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집이 못 살고 가난한 건 상관이 없지만 마음이 가난한 거지 집안은 치가 떨리니까. 한참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퍼부은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봐, 엄마랑 아빠가 그랬지? 그 결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미련해서 그런 수작 하나 못 알아보고서 제 발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한 적이 없었던지라 지금은 남편이랑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물론 헤어지고 나서 가끔 전화 좀 받아보라는 둥, 얘기 좀 하자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오는 족족 전부 차단을 해놨어요. 분명 전화 받아봤자 내가 오해한 거다. 그때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말했던 거다. 진심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저를 홀리려 들 테니까요. 전 이미 그때를 계기로 함께 살았었던 시간은 물론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여서 다시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어머니랑 아버지랑 집에 있을 때면 두 분이 제 결혼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어머니가 참 많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엄마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살게 생겼을 거라고 농담을 합니다. 정말로 저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가면서 잔뜩 이용당했겠죠. 부모님 덕에 종을 칠 뻔한 인생을 구제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시엄마가 눈을 돌리며 계산기 두들기는 모습을 순간 포착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연륜은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또 한 번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뭐 그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